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몰라? 이래서 외국 애들은 안 돼. 매일같이 들었던 이 말에 지쳐갈 즈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개인 텀블러에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국물과 젓가락까지 그대로 꽂힌 채로요. 그 순간 느낀 모욕감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나왔고 통장에는 고작 20만 원만 남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한국인 어머니를 둔 저는 한국에서 진짜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외모만 보고 사람들은 저를 외국인으로 규정했고 아무리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텀블러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 제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찾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는지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혼자 고민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텀블러에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걸 발견한 그날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20만 원, 먹을 수 있는 건 편의점 삼각김밥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세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며 자라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 정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제 결정을 반대하셨습니다.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야. 특히 너처럼 혼혈인 사람에게는. 하지만 저는 고집이 셌어요. 어머니의 염려를 뒤로하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높이 솟은 아파트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그리고 어디서든 연결되는 빠른 인터넷까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니 제가 꿈꿔왔던 한국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먼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고 밤에는 반짝이는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한국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시며 저에게 맛있는 떡볶이집을 추천해 주셨어요.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죠. 명동, 홍대, 이태원. 어딜 가든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것이 제 최애 활동이 되었어요. 낮에는 관광객처럼 돌아다니고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실력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찾아왔어요. 관광객처럼 지낼 돈은 한정되어 있었고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많은 곳에서 네이티브 한국인을 원했고 저는 그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냈어요. 마침내 한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외국계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을 돕는 업무였어요. 면접에서 저는 제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컸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고 약 3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어요. 팀장님께서 저를 동료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제 옆자리의 지수 씨는 매우 친절했어요. 회사 시스템과 업무 방식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딱딱했어요. 직원들은 항상 긴장해 있었고 웃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사님이 사무실에 나타나면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김 이사님은 50대 여성으로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직원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갑자기 누군가를 부르셔서 꾸중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로 업무 메일을 작성하고 회의에서도 최대한 참여했어요. 하지만 점점 저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김 이사님은 종종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고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로 혼내셨어요. 이런 것도 몰라? 이래서 외국 애들은 안 돼.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한 번은 고객사와의 미팅에서 제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 김 이사님이 놀라셨어요. 어머, 한국말을 제법 하네. 근데 억양이 좀 이상하네. 그 말에 고객사 직원들이 웃었고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한국어는 제 모국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에서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업무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그 환경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기 전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야 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 혼자 한강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김 이사님께 또 혼났습니다. 사소한 오타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런 실수는 한국 사람이라면 안 하는 거야. 네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한국 사람입니다. 제 말에 김 이사님은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래? 그럼 더 잘해야지. 내 어머니도 실망하시겠네. 그날 저는 울면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거리를 혼자 걸으며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건 너무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이제 와서 실패했다고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고민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어요.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퇴근 때 가지고 간 텀블러를 찾기 위해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제 이름이 써진 텀블러가 싱크대에 있었는데 누군가 그 안에 라면을 끓여 먹고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이었습니다. 국물과 젓가락까지 그대로 꽂힌 채로요. 순간 모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하고 팀장님께 제출했습니다. 팀장님은 놀라시며 이유를 물으셨지만 저는 개인적인 이유라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어떤 인수인계도 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무직자가 되었고 통장에는 고작 20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월세 낼 돈도 부족했고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힘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었으니까요. 하루는 굶주림에 지쳐 편의점에 갔습니다.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싼 음식을 찾아보니 삼각김밥이었어요. 1,300원짜리 참치 삼각김밥을 사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그때 편의점 알바생이 제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렇게 따뜻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구직 활동이었어요.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저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구한 일은 홍대 근처 카페에서의 바리스타 알바였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제가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을 좋게 보셨어요. 카페에서 일하며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영어로 응대하고 한국 손님들께는 한국어로 서비스했어요. 가끔 손님들이 제 한국어 실력에 놀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카페 알바만으로는 월세를 내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로 영어 과외까지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개인 과외가 시급이 더 높았거든요. 처음에는 학생 1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원어민 선생님을 원했고 저는 그 수요에 맞출 수 있었어요. 주말에는 배달 알바도 했습니다. 자전거가 없어서 걸어서 음식을 배달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덕분에 서울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습니다. 골목길, 언덕, 숨겨진 맛집까지. 서울은 제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알바를 병행하며 저는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스스로 일구어낸 성취감에 자부심이 생겼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아무도 저를 막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 한 손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분은 방송국 PD라고 하셨고 제 이야기가 흥미롭다며 연락처를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명함을 보니 정말 방송국 PD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 PD님과 다시 만나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눴어요. 오스트리아에서의 성장 과정, 한국에 대한 동경,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까지. 이야기를 들은 PD님은 제게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어요. 방송 촬영은 제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PD님과 스태프들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점점 적응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텀블러 사건과 그 후의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랐어요. 방송이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몇몇 방송국에서 추가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갑자기 관심을 받게 되어 어리둥절했지만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메일이었어요. 당신을 보며 우리 손녀가 자존감을 회복했어요. 한국과 외국의 혼혈인 손녀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했는데 당신의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 메일을 읽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카페 알바와 영어 과외, 그리고 가끔씩 방송 출연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처음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더 넓은 원룸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어요. 작지만 제 공간이 생기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배달 시스템은 제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밤늦게 배가 고프면 치킨이나 분식을 배달시켰고 쇼핑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한국에 발달된 인프라는 정말 놀라웠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리함이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여름에는 한강에서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즐겼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든 산을 등산했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귤을 까먹었어요. 매 계절마다 한국은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도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갱신하는 과정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길에서 어디서 왔어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여전히 외부인으로 인식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변화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영어 과외를 하던 학생의 어머니께서 제게 질문하셨어요. 한국에 정착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은 제 집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 진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스며들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던 한국의 세세한 문화와 예절을 배우게 되었고 한국 친구들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카페에서 만난 정우 씨는 저의 가장 가까운 한국인 친구가 되었어요.
정우 씨는 저에게 진짜 한국인들만 아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것을 통해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노래방에 가고 한국의 축제에 참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저는 관광 책자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한국을 경험했어요. 특히 정우 씨의 가족과 함께한 추석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함께 송편을 빚고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가족 문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점점 더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어색함과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졌고 대신 자신감과 소속감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그저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점차 안정되어 가던 중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방송 출연 기회가 늘어나면서 저는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저를 항상 오스트리아에서 온 외국인으로 소개했고,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에 놀라는 리액션을 기대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MC가 저에게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건 마치 제가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관광객인 것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 어릴 때부터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어요. 된장찌개는 제 소울푸드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 대답이 방송에서는 편집되었고 대신 불닭볶음면이 정말 맵지만 맛있어요. 라는 클리셰적인 답변만 남았어요. 이런 경험들은 저에게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누구인가요? 한국인? 오스트리아인?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인가요? 이런 고민은 특히 여권을 갱신하거나 비자 문제를 처리할 때 더욱 뚜렷해졌어요. 법적으로는 외국인이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는 한 다문화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었어요. 미국계 한국인, 한국계 중국인, 일본에서 자란 한국인 등 그들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라는 위로를 받았어요. 특히 제인이라는 미국계 한국인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제인은 저와 반대로 한국계 부모님 밑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녀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결국 한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인은 저에게 우리는 양쪽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문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저는 점점 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인도 오스트리아인도 아닌 엘리사라는 고유한 존재였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점을 모두 품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한 깨달음은 제 방송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신기한 외국인으로 비춰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셔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오스트리아에서 받았어요. 당장 가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너무 비쌌고 당장의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밤마다 울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저를 지원해 주셨는데 정작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의 친척들은 내가 한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시기에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한국에서 겨우 안정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결정이었어요. 게다가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 새 출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우 씨에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다문화 커뮤니티 친구들에게도 제 걱정을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저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어요. 정우 씨는 저에게 추가 알바를 소개해 주었고 커뮤니티 친구들은 모금을 해서 비행기 티켓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제게는 한국에서 만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움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어머니를 만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우 씨의 소개로 저는 주말마다 한 마트에서 시식코너 알바를 추가로 하게 되었어요. 평일 저녁에는 번역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계속 일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기꺼이 할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한 끝에 저는 드디어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가기 전날 밤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1년간의 한국 생활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설렘, 회사에서의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의 곁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 중이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엘리사. 그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야위셨지만 여전히 강인한 모습이셨습니다. 2주 동안 저는 어머니의 곁에서 간호를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해드리고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한국 생활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힘들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까지.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그렇게 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니 놀랍구나. 사실 처음에는 너무 걱정했어. 하지만 이제는 네가 어디서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곳은 제가 자란 곳이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저는 한국의 복잡한 거리, 맛있는 음식, 그리고 제가 만든 인연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시작한 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2주가 끝날 무렵 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한복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 내 할머니께서 주신 거야. 이제 네가 가지고 있으렴. 한국에 있을 때 이것을 보면 내 뿌리를 기억하고 자랑스러워하길 바란다. 어머니의 선물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브로치를 가슴에 품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것은 제게 늘 힘이 되어 주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시간은 저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고 제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도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점차 해결해 나갔어요. 저는 한국인도 오스트리아인도 아닌 두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의 특별한 강점이었어요. 방송에서도 저는 더 이상 신기한 외국인으로 비춰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가진 문화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우 씨는 제가 더 자신감 있게 변한 것을 보며 기뻐했고 다문화 커뮤니티 친구들도 저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방송 출연으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제 꿈은 더 컸어요. 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엘리사의 두 세계로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장비도 부족하고 편집 기술도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무료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차근차근 배워갔어요. 첫 영상은 오스트리아인이 느낀 한국 문화 충격 TOP10이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배달 시스템, 24시간 편의점, 찜질방 문화 등을 소개했어요.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제 설명에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한국인이 오스트리아에 가면 놀라는 점을 다뤘어요. 오스트리아의 느린 생활 템포, 일요일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 문화, 커피 문화의 차이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점점 채널이 성장하면서 저는 더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한국어와 독일어의 재미있는 표현 비교, 두 나라의 교육 시스템 차이, 음식 문화 등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때로는 정우 씨나 다른 한국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채널 운영은 쉽지 않았어요. 매주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댓글에는 가끔 넌 한국인도 아닌데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댓글에도 정중하게 답변하며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제 채널은 1만 구독자를 달성했어요. 작은 성과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구독자 중에는 저처럼 혼혈이거나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도 많았고 그들은 제 콘텐츠에서 위로와 공감을 찾았다고 해요. 유튜브 채널의 성장과 함께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찾아왔습니다. 한 여행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인들을 위한 오스트리아 여행 가이드로 일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 문화원에서는 한국어 독일어 통역 업무를 제안해 주셨어요. 이런 기회들은 제가 두 문화에 모두 익숙하다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대학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을 때였어요. 다문화 시대의 정체성과 적응이라는 주제로 90분 동안 강연을 했는데 학생들의 진지한 질문과 관심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선생님 덕분에 제 혼혈 정체성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깊이 통합되어 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시선이 예전처럼 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 개인적인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정우 씨의 소개로 알게 된 준호 씨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건축가로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 다양한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 배경을 존중해 주었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준호 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만나기로 했어요. 먼저 준호 씨 가족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준호 씨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특히 제가 준비한 오스트리아 디저트를 맛있게 드셨어요. 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준호 씨도 화상통화로 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준호 씨가 한국어로 인사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를 위해 간단한 독일어 인사말도 준비했는데 그 정성에 어머니는 감동하셨어요. 네가 한국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다행이구나라고 말씀해 주신 어머니의 말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한국 생활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어요. 직업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두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준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더 깊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자신감과 지지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은 제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지 네트워크, 발달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이런 인프라는 제가 더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오스트리아에 있었다면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느덧 한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에서 살아남기가 아닌 한국에서 성장하기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고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는 다문화 센터에서 초등학생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아이들은 저처럼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었고 때로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지라는 10살 소녀가 기억에 남아요. 민지는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피부색이 또래보다 어둡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민지는 처음 만났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외모를 숨기려고 항상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도 어릴 때 혼혈이라는 이유로 오스트리아에서 놀림을 받았던 경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건 내가 더 특별하다는 거야.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해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민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웃고 말도 더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다음 주 학교 문화 발표회에서 필리핀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 민지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어요. 민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점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계 준우, 중국계 소연, 몽골계 바트.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멘토링 활동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과 고민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제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보람을 가져다 주었어요. 다문화 센터의 원장님은 제 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말에는 아이들을 멘토링하고 평일에는 성인 이민자들을 위한 한국 문화 적응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다문화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시리즈의 첫 회게스트로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를 초대했는데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채널의 구독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에는 이런 콘텐츠가 정말 필요했다.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나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로부터도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 채널이 생각보다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 저를 메인 진행자로 섭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역할이라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한국 전역의 다문화 가정과 커뮤니티를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의 다문화 가정도 방문했어요. 농촌에 시집온 베트남 여성, 공장에서 일하는 네팔 노동자,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2세대 청소년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촬영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곳에는 10가구 중 3가구가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가족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추석에는 각국의 전통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에서 저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시청자 게시판에는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 아이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겠다와 같은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저에게 더 큰 사명감을 주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는 한국 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한국에 적응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더 넓은 영향력은 더 큰 도전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제 SNS에 갑자기 악성 댓글이 늘어났어요.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우리나라 일에 끼어들지 마라.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 정체성이 흐려진다. 이런 댓글들은 저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 보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영상을 왜곡해서 공유하며 저를 한국 문화를 해치는 외국인으로 묘사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반응에 매우 상처받고 두려웠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고 유튜브 채널도 잠시 쉬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때 정우 씨와 준호 씨가 저를 지지해 주었고 다문화 센터의 아이들도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이 상황을 또 다른 기회로 삼기로 했어요. 악성 댓글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저는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대화라는 특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이 영상에는 한국학 교수, 사회학자, 그리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영상은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에는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이전에 악성 댓글을 달았던 몇몇 사람들이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갈등과 오해를 대화로 풀어가는 방법을 배웠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활동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대학에서 다문화 관련 강연을 하기도 하고 기업에서는 글로벌 문화 이해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정부 기관에서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 왔는데 이는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준호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2년 동안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두 문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와 오스트리아 결혼식 요소를 혼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른 후 오스트리아식 왈츠와 케이크 커팅 세레모니도 포함시켰어요. 어머니는 결혼식을 위해 한국에 오셨고 처음으로 준호 씨의 가족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통했어요. 특히 어머니와 준호 어머니는 요리를 통해 가까워졌는데 김치와 슈니체를 함께 만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두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 저의 결혼이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두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한국적인 실용성과 오스트리아의 아늑함을 모두 담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한국의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이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오스트리아 알프스의 풍경화를 걸었습니다. 부엌은 한식과 오스트리아 요리를 모두 할 수 있게 설계했고 작은 발코니에는 한국의 고추와 오스트리아 허브를 함께 키웠어요. 이 공간은 저희 부부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갔어요. 한국의 명절에는 준호 씨의 가족과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고 차례를 지냈고 크리스마스에는 오스트리아 전통대로 성탄절 쿠키를 굽고 캐롤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결혼 1년 후 저희는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아이를 갖기로 한 것이었어요. 예비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떤 정체성을 심어줄 것인지, 어떤 언어를 가르칠 것인지, 한국과 오스트리아 중 어디에서 키울 것인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오랜 대화 끝에 아이에게 두 문화의 풍요로움을 모두 경험하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어, 독일어, 영어 세 언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두 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균형 있게 가르치기로 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소식은 양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화상통화로 제 건강을 확인하셨고, 준호 씨의 부모님은 주말마다 집에 오셔서 영양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임신 중에도 저는 유튜브 채널과 다문화 센터 활동을 계속했지만 조금 페이스를 조절했어요. 건강한 아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했으니까요. 임신 7개월 즈음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육아 가이드라는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 책은 저의 경험과 다른 다문화 가정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다양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했어요. 책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이것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열심히 썼습니다. 출판사를 찾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몇몇 출판사는 시장이 너무 작다며 거절했지만 결국 한작은 출판사에서 제 책의 가치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딸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소피아는 준호 씨를 닮은 눈과 저를 닮은 코를 가진 건강한 아이였어요. 아이의 탄생은 우리 가족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이름은 오스트리아에서도 한국에서도 부르기 쉽고 의미 있는 이름을 고른 것이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지혜라는 의미의 소연이라는 이름도 함께 지어주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지 2달 후 제 책 다문화 가정의 육아 가이드가 출간되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 결혼 가정과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부모들이 참석해 자신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었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라고 말해주셨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소피아가 태어난 이후 제 삶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육아로 옮겨갔어요. 유튜브 촬영도 소피아가 잠든 시간에 하고 강연이나 외부 활동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활동의 축소가 아니라 변화였어요. 이제 저는 다문화 가정의 육아라는 새로운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또한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소피아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녀를 데리고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어요. 어머니와 오스트리아 가족들에게 소피아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고 소피아의 작은 손을 잡고 오스트리아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3주 동안의 오스트리아 여행에서 우리는 소피아에게 어머니의 고향과 문화를 보여주었고 가족 사진첩을 통해 그녀의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일상에 다시 적응해 갔어요. 소피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고 저희는 그녀의 모든 처음을 기록했습니다. 첫 웃음, 첫 뒤집기, 첫 기어가기. 소피아를 통해 저희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피아를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소피아가 1살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다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특별한 언어 발달 패턴을 보이는데 이를 고려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고 전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활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한국 국적 취득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오스트리아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이중 국적이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했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어요. 영주권을 취득하던 날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선택했다는 증명이었어요. 동시에 오스트리아와의 연결도 계속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두 나라 모두가 제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런 복잡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의 한국 생활은 5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텀블러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절망했던 그날로부터 저는 긴 여정을 거쳐왔어요. 이제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헤쳐나갈 자신감과 지지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소피아가 3살이 되던 해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성장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확대되었어요. 특히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모든 학교에서 다양성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 속에서 저는 다문화 교육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어요. 교육부, 학교, 교사, 학부모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다양성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편 소피아는 국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적의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환경에서 소피아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노출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소피아가 한국어, 독일어, 영어를 모두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언어를 상황과 대화 상대에 맞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의 놀라운 언어 능력을 실감했어요. 유치원에서 소피아는 다른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특히 일본-한국 혼혈인 유리와 가장 친했는데 두 아이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았어요. 소피아와 유리가 함께 놀 때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단어들을 섞어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음 세대가 더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자랄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어느 날 소피아의 유치원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를 준비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각 가정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행사였어요. 저희 가족은 오스트리아와 한국 문화를 모두 소개하기로 했고 준호 씨와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전통 과자인 슈니첼과 한국의 떡볶이를 함께 선보이고 두 나라의 전통 놀이도 소개했어요. 행사 당일 많은 가족들이 참여했고 다양한 문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몽골, 미국, 프랑스. 정말 작은 세계 박람회 같았어요. 아이들은 각 부스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놀이를 체험했습니다.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건 우리 엄마 나라의 음식이고 이건 우리 아빠 나라의 음식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이 행사를 통해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다문화라는 단어는 낯설고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축하받는 분위기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또 다른 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 다문화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은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학문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망설였지만 제 실제 경험과 활동이 학생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대학 강의는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학술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사회의 도전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학생들이 직접 다문화 커뮤니티를 방문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학기가 끝날 무렵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제 시각이 넓어졌어요. 저도 이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학 강의와 함께 저는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특히 한국의 미래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와 실제 사례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져올 기회와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와 취업 차별 해소에 대한 내용은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방송 이후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몇몇 대기업에서는 다양성 채용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경험했던 편견과 차별이 조금씩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피아가 5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가 오스트리아의 건축회사로부터 프로젝트 제안을 받은 것이었어요. 2년간 오스트리아에서 일하면서 유럽의 지속 가능한 건축 기술을 배워오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어 깊이 고민했어요.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잠시 뒤로 하고 오스트리아로 가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 긴 논의 끝에 우리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피아가 어머니의 나라를 경험하고 독일어를 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저에게도 오스트리아와 한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걱정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쌓아온 커리어와 인맥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건 역시 우리 가족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떠나기 전 저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정리했어요. 대학 강의는 온라인으로 계속하기로 했고 유튜브 채널은 오스트리아에서 보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 센터 아이들과는 특별한 작별 파티를 열었고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계속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가족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자란 도시로 돌아오니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소피아는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어머니는 손녀와 함께할 시간에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오스트리아의 여유로운 생활 방식과 아름다운 자연을 느끼게 해줬어요. 오스트리아에서의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 소피아는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유치원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독일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소피아도 독일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소피아는 빠르게 적응했고 몇 달 후에는 현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여전히 한국어와 독일어를 번갈아 사용했는데 이런 다언어 환경이 소피아의 언어 능력과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준호 씨도 오스트리아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열심히 독일어를 공부하고 현지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건축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기술과 오스트리아의 방식을 접목시킨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인정받았어요. 준호 씨는 종종 한국에서만 살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오스트리아 생활은 돌아옴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경험이었어요. 어린 시절 익숙했던 거리와 풍경들이 반갑게 느껴지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고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에 익숙해진 후에 오스트리아의 여유로운 리듬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오스트리아에서도 저는 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 대학 강의를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보는 한국이라는 새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이 시리즈에서는 두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하고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발달된 디지털 인프라,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빠른 서비스 문화 등이 오스트리아에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저는 비엔나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사는 한국인들, 그리고 한국에 관심 있는 오스트리아인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문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한국어 학습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저는 제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지내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자주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한국의 편리한 서비스,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의 교류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가끔은 오스트리아에서 한국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한국 친구들과는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두 문화의 장단점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소피아는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할머니는 소피아에게 오스트리아의 전통 동화를 들려주고 함께 전통 과자를 만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소피아는 할머니를 통해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란 환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피아에게 더 풍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오스트리아에서의 1년이 지나갈 무렵 우리 가족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에서 세계의 다문화 가정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 중이었는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문화가 어떻게 한 가정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소피아가 어떻게 다중 언어와 문화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사생활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다른 다문화 가정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하기로 했어요. 촬영은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우리의 일상생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 소피아의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분들이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며 위로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다문화 가정의 현실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더 넓은 사회적 대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성장의 기회를 주었어요. 소피아는 두 문화의 풍요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갔고 준호 씨는 국제적인 시각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과 오스트리아 양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더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어요. 2년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준호 씨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친구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었지만 동시에 할머니와 오스트리아의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했어요. 우리는 소피아에게 우리는 두 곳 모두가 우리의 집이야.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어 라고 위로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우리는 오스트리아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계획했어요. 알프스 산맥,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소피아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여행은 소피아의 기억 속에 오스트리아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언젠가 다시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소피아는 엄마, 우리 다시 한국에 왔구나 라고 한국어로 외쳤어요. 그 순간 저는 소피아가 이미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준호 씨는 오스트리아에서 배운 지속 가능한 건축 기술을 한국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소피아는 국제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곳에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다문화적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갔어요. 돌아온 지 몇 개월 후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다문화 가정이 겪는 도전과 기쁨, 그리고 다양성이 가져오는 풍요로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국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 생각도 담았습니다. 책 출간 후 저는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어요. 대학, 도서관, 다문화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연을 하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일했던 그 회사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을 때였어요. 그 회사는 이제 다양성 교육을 중요시하는 기업으로 변화해 있었고 제가 겪었던 그 이사님도 이미 퇴직한 후였습니다. 강연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저희 회사에 예전에 외국인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분이? 그 순간 저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게 바로 저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 텀블러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제 텀블러에 라면을 끓여 먹었던 동료였던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사실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이미 그 일을 용서했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그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위기가 기회로라는 주제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소피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가족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갖게 된 것이었어요. 임신 소식에 소피아는 너무 기뻐했고 매일 제 배에 귀를 대고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녕, 동생아. 나는 내 누나 소피아야. 너에게 한국어도 독일어도 가르쳐 줄게. 우리의 아들 토마스 한국 이름 준서가 태어났어요. 토마스의 탄생으로 우리 가족은 더욱 완전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책임감 있는 언니가 되어 동생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고, 준호 씨와 저는 두 아이를 통해 새로운 기쁨을 경험했어요. 특히 두 아이가 함께 자라면서 서로에게 문화적, 언어적 자극을 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큰 행복이었습니다. 토마스가 태어난 후 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여전히 제 활동을 계속했어요. 다만 페이스를 조절하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주로 육아와 가족 생활에 초점을 맞추었고 강연은 줄이는 대신 온라인 워크숍을 늘렸어요. 이런 변화는 오히려 제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난 무렵 저는 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교육부와 함께 글로벌 시민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제안했고 이것은 최종 커리큘럼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과거에는 단일 문화, 단일 민족의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편 준호 씨의 건축 사무소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배운 친환경 건축 기술을 한국에 적용한 프로젝트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디자인은 큰 주목을 받았어요. 준호 씨는 종종 당신 덕분에 나도 세계를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어요.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는 직업적으로도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그것을 극복해 나갔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한국 생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텀블러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던 절망적인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도전과 성장.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제가 한국 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10주년을 기념하여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10년 다문화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였어요. 이 시리즈에서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경험과 도전, 그리고 성공 스토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더 넓은 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어요. 한국 생활 10주년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회 다문화정책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다문화 가정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저에게 한국 사회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었어요. 법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 지원, 외국인 배우자의 취업 기회 확대,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의 제 경험과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 활동을 통해 저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다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지만 이제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어요. 물론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았지만 한국 사회가 더 포용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편 소피아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토마스는 활발한 유치원생이 되었어요. 두 아이 모두 한국어, 독일어,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자신감 있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특히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오스트리아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토마스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한 친구가 내가 진짜 한국인이 아니라고 했어. 그 말에 저는 소피아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너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오스트리아인이기도 해.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소피아야. 네가 누구인지는 너 자신이 정하는 거야. 그 대화 이후 소피아는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오히려 자신의 다양한 배경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국회 자문위원 활동과 함께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장해 전국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집중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학교에 확대 적용되었고 많은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오스트리아 문화교류센터였습니다. 이 센터는 두 나라의 문화, 예술, 언어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준호 씨가 건축 디자인을 맡았고 저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워크숍, 언어교실, 문화체험, 예술 공연 등이 열렸고 한국인과 오스트리아인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어요. 센터 개관식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스트리아 대사,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했어요. 어머니도 특별히 오스트리아에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개관식에서 저는 이 센터가 두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배우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어요. 센터는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소피아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리더십 능력을 키워갔어요. 센터 운영과 함께 저의 유튜브 채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콘텐츠의 범위도 더욱 넓어졌어요. 다문화 가정의 일상, 글로벌 교육, 문화 간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세계의 부엌 시리즈에서는 준호 씨와 함께 한국과 오스트리아 요리를 융합한 레시피를 소개했는데 이 시리즈가 특히 인기가 많았어요. 어느 날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다문화 센터의 민지 이제는 대학생이 된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가 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어요. 어린 소녀였던 민지가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센터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했고 그녀는 열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 12년 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를 맞이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글로벌 교육 혁신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 자리를 제안받은 것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 교육을 더 글로벌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큰 책임을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준호 씨의 격려와 지지로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국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였고 동시에 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글로벌 교육 혁신 프로젝트는 3년 계획으로 한국의 모든 학교의 다문화 교육과 글로벌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에는 교사 연수와 커리큘럼 개발에 집중했고 두 번째 해에는 시범학교를 선정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테스트했어요. 마지막 해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저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교육열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방식과 서구의 창의적인 접근법을 조화롭게 결합하려고 노력했어요. 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고 예산과 인력의 제약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2년차 프로젝트 평가에서 시범 학교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의식이 향상되었고 다문화 감수성도 증가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와 자존감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프로젝트의 전국 확대를 결정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다문화는 주변적인 이슈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국가교육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분명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로 일하면서도 저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에는 가족 여행을 가거나 함께 요리를 하고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소피아와 토마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만의 개성과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피아노와 미술의 재능을 보였고 토마스는 과학과 자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준호 씨가 세계 건축 포럼의 한국 대표로 선정되어 1년간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에 대한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 가족에게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어요. 깊은 고민 끝에 우리는 1년간의 세계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는 글로벌 체험 학습으로 인정해 주었고 저도 교육 혁신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했어요. 센터는 신뢰할 수 있는 스태프들에게 맡기고 유튜브 콘텐츠는 세계 여행 시리즈로 전환했습니다. 우리의 세계 여행은 준호 씨의 첫 강연지인 싱가포르에서 시작되었어요. 이후 호주, 인도, 두바이,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우리는 약 1개월씩 머물며 현지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경험했어요. 소피아와 토마스는 각국의 학교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 여행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눈을 넓히는 경험이었어요. 아이들은 세계의 다양성과 공통점을 직접 체험하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각국의 건축 기술과 철학을 배우며 자신의 전문성을 높였고 저는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다문화 정책을 연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스트리아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우리는 준호 씨에게 제 고향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어요.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 놀이터, 그리고 가족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 이런 경험을 통해 준호 씨는 제 배경과 정체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와 토마스도 외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세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으니 이제 이곳이 정말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한 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호 씨는 글로벌 지속 가능 건축 연구소를 설립했고 저는 세계 시민 교육 아카데미를 시작했어요. 두 기관은 같은 건물에 자리 잡아 서로 시너지를 내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 아카데미는 교사, 학부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 교육을 제공했어요. 세계 여행 중 만난 교육자들을 초청해 다양한 워크숍과 강연을 열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은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아카데미 설립 1년 후 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포럼이었어요.
이 포럼은 전 세계의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글로벌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였습니다. 첫 번째 포럼은 서울에서 열렸고 15개국에서 10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어요. 포럼의 개회식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며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배경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고 그들의 눈에서 저는 미래의 희망을 보았어요.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포럼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매년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정기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커뮤니티로 돌아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었어요. 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한국 생활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텀블러 사건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절망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 글로벌 교육의 선두에 서 있는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모두 저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오스트리아인 또는 한국인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엘리사였고 제 경험과 선택이 모여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러한 복합적인 정체성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소피아와 토마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자신의 다중 문화적 배경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다문화 클럽의 회장이 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어요. 토마스는 초등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와 저의 관계도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했어요.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나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에서 살며 이곳이 진정한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오스트리아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제 미래가 한국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국적 취득식에서 저는 한국 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법적 지위의 변화가 아니라 제 삶의 여정에 대한 확인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공식적으로도 한국인이 되었고 더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국적 취득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정책과 교육 혁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제 경험과 시각을 바탕으로 더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적응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원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도 많이 변화했어요. 다문화 가정이 크게 증가했고 외국인 주민들도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성 교육이 정규 과정에 포함되었고 기업들은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했어요. 물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았지만 한국 사회는 분명히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에 온 외국인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제 경험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연과 책,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생활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텀블러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저는 몸소 경험했어요. 이제 저는 미래를 향해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 혁신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이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와 토마스가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15년 전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오스트리아인으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오스트리아의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인이 되었어요. 이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고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텀블러에서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모든 어려움을 견뎌온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 공통의 인간성을 발견할 때 진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혼혈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저. 끝내 한국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텀블러 사건으로 회사를 떠났던 그날, 통장에 20만 원만 남았던 그 순간에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빠른 변화와 발전, 효율성과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회복력.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물론 때로는 외국인으로서, 혼혈인으로서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조차 지금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지금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저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